김마리아 여사는 황해도 성화 사람으로 나중에 서울 연지동으로 이사하여 살았으며 기독교 신자였다. 4세의 아버지를 잃고 14세의 어머니마저 여의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장녀 김함나와 차녀 김미염에게 말했다. 지금 시대는 여자라도 꼭 배워야만 하니 마리아를 외국으로 유학시켜 내가 바라는 바를 이루어다오. 이 유언에 따라 함나 자매는 마리아를 정신여학교에 보냈고 마리아는 그곳에서 교사 생활을 하였다. 그 후 일본 도쿄로 건너가 여자학원 대학부 영문과에 입학했다. 1919년 봄, 김마리아는 31운동이 크게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졸업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곧바로 귀국하여 동지 황헤스더와 함께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체포되어 서대문 감옥에 갇혔다가 7월에야 석방되었다. 처음 독립만세를 외친 사람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도들이었다. 이 때문에 4월에 명신여학교 교사 오현숙이 동생 오현관, 간호사 이정숙과 함께 수감된 신도들을 위해 음식을 넣어주고 그 가족들을 보살피고자 경성에 애국부인단을 세웠다. 이 단체는 이병수 여사가 이끄는 대조선 애국부인단과 서로 협력 관계를 맺었다. 청년외교 총무 이병철은 오현주를 설득하여 두 단체를 합쳐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를 결성하고 오현주를 회장으로 삼았다. 김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황헤스더와 함께 가입하여 더 많은 여성들을 모아 조직을 키우려 했다. 그러나 오현주에게 문제가 생겨 협회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 김마리아는 크게 분개하며 말했다. 나라를 위해 죽는다면 비록 죽더라도 무슨 한이 있겠는가. 9월에 모든 지부에 편지를 보내고 미국인 선교사 부인의 집에 모였다. 이혜경, 황헤스더, 신희경, 박인덕, 오현관, 이정숙, 윤진수, 이성관, 백신영, 장선희 등 20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마리아는 대한 독립을 주제로 연설을 했는데 그 말투가 평소보다 훨씬 비장했다. 이에 모인 사람들이 김마리아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서울에 본부를 두고 각 도화군에 지부를 설치했다. 또 사람을 상해로 보내 임시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하와이 호놀룰루에도 우리 애국 부인회가 있었는데 그 뜻이 이 단체와 서로 통하는 것이었다. 10월에 하와이로부터 2,000원의 지원금이 도착하자 김마리아는 이를 임시정부의 이승만에게 독립자금으로 보냈다. 11월 대구 지부장 이금래가 군자금과 회원을 은밀히 모으다가 경북경찰서에 발각되었다. 경찰이 서울의 이병규 집을 수색하여 증거를 잡고 김마리아 등 20여 명을 체포하여 혹독한 고문과 신문을 가했다. 김마리아는 뇌출혈로 귀와 코, 입에서 피가 솟구쳤다. 재판장이 물었다. 너희들이 협회를 조직한 것이 다이쇼 몇 년이냐? 김마리아가 대답했다. 나는 서령만 알 뿐, 일본 연호는 모른다. 그러면서 또 말했다. 조선 사람이 조선의 독립을 위해 운동하는 것이 어째서 안 되는가? 남자들도 독립운동을 하는데 우리 여자가 어찌 독립운동을 못하겠는가?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가와무라 검사가 말했다. 조선인이라도 이미 합병이 되었으면 모두 일본 백성입니다. 지금 김마리아는 망령됨이 지나치고 오만함이 매우 심합니다. 이러한 대역부도한 사람을 엄중한 형벌로 징계하지 않으면 치안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5년형을 구형했다. 김마리아는 비록 여자였지만 일찍이 외국에서 유학하며 높은 하늘의 새나 넓은 바다의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활동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세장이나 그물 같은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게 되었으니 극형이 아니더라도 병에 걸리기 쉬운 상황이었다. 하물며 여러 차례 모진 고문까지 당했으니 말할 것도 없었다. 이 때문에 김마리아는 병이 들어 고통스러워했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공판날 김마리아는 중병으로 수레에 실려 법정에 나타났다. 고미 재판장이 법정에서 나가라고 명했지만 김마리아는 모포로 몸을 감싸고 흰 수건으로 얼굴을 두른 채 수레에 누운 그대로 버텼다. 방청객들이 시체처럼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모두 눈물을 흘렸고 법정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복심법원 재판장 하라다는 3년형을 선고했다. 김마리아는 1919년 4월 금음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녀가 고문으로 입은 비상학골증 부상은 한 방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았다.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큰 효험이 없었고 10월에 다시 한양의원에 입원했다. 이 때문에 3년형을 선고받고도 복역하지 않은 채 지내다가 체포령이 내려져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21년 6월 김마리아는 이미 퇴원하여 상해로 떠난 뒤였다. 그해 봄 3월 김마리아는 퇴원하면서 이름을 근포로 바꾸고 성북동으로 가 숨어 지내며 탈출을 준비했다. 독립운동 단장 윤응념이 해외로 떠날 것을 권유했고 김마리아도 서둘러 떠나려 했으나 준비가 갖춰지지 않아 오래 머물렀다. 의심받을까봐 다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가 6월에 퇴원한 뒤 양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중국 요리점으로 갔다. 밤에 중국 옷으로 변장하고 인천에 도착했으나 참얼미로 7일을 머물렀다. 김마리아는 임시정부 도인권의 부인, 군무참사 김긍준과 최원효 등의 가족 7명, 청년혁명가 2명과 함께 중국 배편을 구해 밤을 틈타 중국으로 출발했다. 배가 움직이자 모두들 눈물을 흘렸는데 유독 김마리아만은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 같아 새장과 그물에서 벗어난 것처럼 속이 시원했다. 잠시 후 배는 석도에 도착했는데 바람 때문에 그곳에서 3일을 머물렀다. 황해의 성화는 김마리아가 태어나 자란 고향이었다. 김마리아는 뱃머리에 서서 고향 성화를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마음속 그리움을 표현했다. 여러 날 배를 타는 동안 또다시 배멀미가 심해져 4대 차례나 모르핀 주사를 맞아야 했다. 배 안의 사람들은 모두 김마리아를 걱정하여 어떤 이는 하늘에 기도하고 어떤 이는 펑펑 울면서 매일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중국으로 가는 항로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아 배가 며칠씩 꼼짝도 못하는 날도 있었다. 그래서 매일 밤 뱃사공이 바람이 불기를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다. 죽을 것만 같다가도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다. 8일이 지나 위에위 근처에 도착했을 때 김마리아는 오래된 병이 다시 심해져 더 이상 배를 탈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일행을 먼저 보내고 홀로 객실에 누웠다. 사방에 돌봐줄 사람 하나 없어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마침 어떤 여사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준 덕분에 8일 만에 겨우 깨어났다. 이에 서병호가 상해에서 달려와 그녀를 데리고 갔다. 상해에 도착한 뒤에도 김마리아는 항상 두통에 시달렸다. 머리카락이 없으면 두통에 도움이 될까 싶어 머리를 잘랐다. 또 심장이 아파 포성로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늦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상태가 나아졌으니 대략 3, 4개월을 치료한 끝이었다. 퇴원 후 임시정부는 김마리아를 황해도 대의사에 임명했다. 상해에도 애국 부인회가 있었는데 김마리아에게 간부가 되어 달라고 청했다. 김마리아는 밤낮으로 임시정부와 애국 부인회 두 곳에서 부지런히 일하며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아 보는 이들이 모두 칭찬했다. 김마리아는 말했다. 우리 동포를 구원하는 것은 정치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도 달려있다. 그녀는 미국 유학을 위해 먼저 남경의 금능대학에서 공부했다. 1923년 6월 21일 마침내 배에 올랐다. 태평양은 세상에서 가장 험한 바다로 미국 서쪽에 있는데 거리가 몇 천만 리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멀다. 상해에는 고모부 김규식과 서병호, 고모, 그리고 동지들이 있어 고국이나 다름없었지만 김마리아는 그 먼 바다를 건너는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7월 11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배를 탄 지 22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열병이 심해져 캘리포니아주에서 1년을 머물렀다. 그곳은 기후가 맞았고 동포도 많아 객지 같지 않았다. 그러나 가져온 돈이 점차 떨어져 학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김마리아는 시냇가에서 낚시도 하고 공장에서 일도 하며 버텼다. 그러나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오래된 지병이 또 재발하여 캔자스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병이 다소 나아지자 1924년 9월
미주리주 파크빌에 있는 파크대학교 문과에 입학했다. 학비가 없어 반나절만 공부했지만 워낙 총명하여 성적은 항상 뛰어났다. 교장 이하 모든 이들이 김마리아를 아끼고 사랑했다. 10월에 어떤 신문에 김마리아에 관한 불명예스러운 기사가 실렸고 이를 두고 시비가 분분했다. 그러나 후에 교장 F.W. 하울리 씨의 말에 따르면 사실무근이었다. 1927년 가을 중회보 기자 이정섭이 미국에 와 김마리아를 만났다. 그는 얼굴이 크고 검은 눈에 수염이 덥수룩하여 인상이 좋지 않았지만 눈매와 눈동자에는 애교가 넘쳐났다. 당시 김마리아는 시카고 대학 도서실에서 신문 정리 일을 하고 있었다. 틈이 날 때마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보는 이들이 모두 감탄했다. 김마리아가 말했다. 몇 년 후에는 귀국하고 싶지만 사법국이 나를 어떻게 처리할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고국 여성계의 사상이 더욱 진보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늦게 귀국하는 것은 아닐는지. 이정섭이 말했다. 세월은 꽃을 위해 머물지 않습니다. 어찌 시집가지 않습니까? 김마리아는 웃으며 대꾸했다. 선생님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당시 김마리아의 나이는 36세였는데 그때까지 미혼이었다. 살피건대 세상에서 어떤 이는 애국 부인애를 두고 아녀자가 신분에 맞지 않게 나란히를 걱정한다. 고 비웃는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은혜는 비와 이슬이 만물을 적시듯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받은 것이다. 나라를 잃은 마당에 망국의 한도 모른 채 나라가 망하는 날 노래나 부르던 옛 장사치 여자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나는 김마리아가 중국 광복단의 여성혁명가 추군에 견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김마리아는 살아남았고 추군은 잡혀 죽었으니 그 결과는 비록 다르다. 그러나 김마리아가 신문을 받을 때 두개골에서 검붉은 피가 귀와 코, 입으로 흘러내릴 지경이었으니 그 형벌은 거의 죽음에 이를 만큼 혹독했다. 그럼에도 말은 더욱 비장하여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으니 그녀의 애국심은 추군과 견주어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 세상 남자들의 애국심이 모두 김마리아와 같았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오늘날과 같은 치욕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라는 이유로 그 공을 과소평가할 수 있겠는가?